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귀에 착 감기는 세련된 옛날 일본 노래 들어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네, 바로 시티팝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 동안 잊혔던 이 장르가 어떻게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니 대체 어떻게 40년도 더 된 일본 노래가 21세기 이 인터넷 시대에 갑자기 글로벌 히트곡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죠. 이 현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노래, 타케우치 마리아의 플라스틱 러브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이 노래를 추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이렇게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 한번 재생하는 순간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같이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먼저 시티팝이 태어난 80년대 일본으로 가서 이 버블 사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특유의 도시적인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지금 이 음악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시티팝이 활짝 피었던 1980년대 일본입니다. 이 시기는요,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호황,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무조건 더 좋을 거야 하는 낙관주의가 넘쳐흐르던 말 그대로 버블 경제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시티팝이 태어나려면요, 먼저 사회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했어요. 1960년대에 그 치열했던 정치 투쟁의 시대가 끝나고 70년대 일본 젊은이들의 관심사는 우리라는 거대 담론에서 나라는 개인의 생활과 문화로 옮겨갔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적인 메시지보다는 사운드 자체의 세련미와 즐거움을 쫓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시티팝의 정서적인 배경이 된 겁니다. 시티팝은 경제적인 풍요와 기절적인 혁신이라는 정말 완벽한 폭풍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최고의 연주자, 최첨단 장비를 써서 고품질의 음반을 만드는 게 가능했고요. 1979년에 나온 소니 워크맨은 도시 속을 거닐면서 나만의 BGM을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죠. 그리고 1983년 야마하 DX7이라는 전설적인 신디사이저가 등장하면서 시티팝 사운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딱 맞추게 됩니다. 당시 뽀빠이 같은 잡지에서는요, 미국 서부 해안의 여유로운 삶을 동경하는 시티보이라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막 만들어냈어요. 시티팝은 바로 이들을 위한 배경음악이었던 거죠. 평일 밤에는 네온사인 가득한 도심 고속도로를 달리고 주말에는 해변 리조트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바로 그 모든 순간을 위한 완벽한 사운드 트랙이었던 겁니다. 재밌는 건 시티팝에 크게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플라스틱 러브처럼 화려한 도시의 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고독을 노래하는 펑키한 어반 나이트 사운드고요. 다른 하나는 야마시타 다츠로의 스파클처럼 눈부신 태양 아래 해변이 떠오르는 아주 청량한 서머 리조트 사운드죠. 이 상반된 두 가지 매력이 공존하는 게 바로 시티팝의 진짜 매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악적으로 대체 뭐가 시티팝을 이렇게 독특하고 세련되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사운드의 비밀, 시티팝의 음악적 DNA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시티팝은 하나의 장르라기보다는 당시에 유행하던 서양의 세련된 음악들을 일본의 감성으로 잘 녹여낸 음악 칵테일에 가까워요. AOR 밴드 스틸리덴의 아주 정교한 화성, 퓨전 재즈의 현란한 연주, 펑크와 디스코의 그루브 넘치는 리듬, 그리고 어스윈드 앤 파이어 같은 밴드의 웅장한 브라스 사운드까지, 이 모든 게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 손에서 완벽하게 합쳐진 거죠. 시티팝 특유의 그 묘한 감성을 만드는 비밀 코드가 바로 이 왕도 진행이라는 겁니다. 보통 음악이랑 다르게 안정적이지 않고 살짝 붕 뜬 것 같은 코드로 시작해서 긴장감을 쫙 끌어올려요. 그러다가 완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미묘한 슬픔을 남기면서 마이너 코드로 툭 떨어집니다. 바로 이 코드 진행 때문에 시티팝은 분명 신나고 밝은데 어딘가 모르게 아련한, 마치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것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이 사운드, 1983년에 출시된 야마하 DX7 신디사이저입니다. 특히 이 악기의 이 피아노 1이라는 프리셋 소리가 내는 그 맑고 영롱하면서도 차가운 전자 피아노 소리, 이게 바로 시티팝의 도시적인 분위기를 완성하는 핵심이었어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80년대 도쿄의 야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세련된 도시의 사운드는 일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모습으로 피어났거든요. 일본과 한국의 시티팝은 되게 닮아 보이는데 태어난 배경이 달라요. 일본 시티팝이 경제적 풍요 속에서 나온 낙관의 음악이었다면 한국 시티팝은 84 올림픽 이후 민주화와 경제 성장에 대한 희망 속에서 태어난 낭만의 음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운드가 좀 쿨하고 화려하다면 한국의 사운드는 퓨전 재즈와 발라드의 영향으로 한층 더 서정적이고 애틋한 감성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 중심에는 빛과 소금, 그리고 김현철 같은 선구적인 아티스트들이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은 세련된 퓨전 재즈 사운드로 한국 시티팝의 아이콘이 됐고요. 김현철은 춘천 가는 기차에서 보사노바 리듬과 재즈 화성을 대중가요에 접목하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를 보여줬죠.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수십 년 동안 잊혔던 이 음악이 21세기에 다시 우리를 사로잡게 된 걸까요? 우리는 시티팝의 부활이 그냥 유튜브 덕분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일본의 네오 시티팝 밴드들이에요. 류센케이 같은 밴드들이 80년대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이 장르의 명맥을 이어줬기 때문에 훗날 알고리즘이 재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2010년대 후반에 시티팝이 폭발적으로 부활한 건 여러 요소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불씨를 딱 지폈다면 시티팝을 샘플링한 퓨처 펑크나 베이퍼 웨이브 같은 장르가 그 불길을 확 키웠어요. 여기에 옛것을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 트렌드와 디지털 시대의 향수까지 더해주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현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나이트 템퍼 같은 프로듀서들이 이끈 퓨처 펑크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시티팝의 가장 신나는 부분을 샘플링해서 반복시키고 여기에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을 합쳤죠. 이렇게 새롭게 포장된 시티팝은 인터넷 세대에게 가장 힙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의 핵심은 뭘까요? 왜 우리는 겪어보지도 않은 시대의 음악에 이렇게까지 끌리는 걸까요? 심리학에 아네모이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험해본 적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라는 뜻이죠.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티팝이 들려주는 그 무한한 낙관과 풍요의 시대는 어쩌면 달콤한 판타지이자 잠시 기댈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주는 건 아닐까요? 결국 시티팝은 그냥 옛날 음악이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풍요롭고 낙관적이던 시대의 공기를 그대로 담은 타임캡슐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음악에 끌리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잃어버린 바로 그 미래, 즉 인간미와 세련됨이 공존하던 아날로그 시대의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티팝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묻힌 채 알고리즘의 선택을 기다리는 또 다른 멋진 문화가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사랑에 빠지게 될 그 잊혀진 보물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